네.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보니까 오늘 뭐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권 교체가 56%예요. 56%. 나오네요. 그리고 새누리당 재집권할 확률이 35.4입니다.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또 하는 입장에서 네. 또 다른 그 해석의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도표를 보시면 새누리당 재집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에요. 네. 나머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정권 교체라고 응답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집권 혹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물어보면 저것보다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는 좀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설문 같고 그 여론을 좀 이렇게 그 형성해 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의 설문일 수도 있다. 새누리당 재집권은 박근혜 후보 지지 이렇게 이퀄이 아니네요. 안 되죠. 그죠? 이퀄로 보면 안 되고, 된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 교체를 보는 그런 시각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둘이 뭉술이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님 아주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말기부터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강하게 내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슬로건들 검토하다가 아마 그리로 정리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저런 국민적 그 정서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네. 새누리당 쪽은 그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6%라는 거는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재집권이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기술적인 표현보다는 민심의 현주소가 저렇게 험악하고 새누리당에게 아주 밉다, 싫다라는 기류가 최근 들어 상당히 컸다는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별 세대별로 특히 40대 표심 이게 가장 인구가 지금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자, 이 40대 표심에서 박근혜 후보가 의외로 약합니다. 40대 이 표에서요. 네, 뭐 하여튼 의외로 약해요. 네, 근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40대가 그러면은 40대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의 주도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중추 세력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진 세력인데 40대가요, 그죠? 어느 정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40대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지 않습니까? 네. 네. 자식 키우고 네. 부모 복양하고. 그래서 생활 정치 의제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 측이 좀 취약하지 않는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학교 보내고 보육하고 그다음 노인을 모시고 노후를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이것에 중심적 고민이 40대에 몰려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이것이 개인 혹은 가정이 맡아야 될 일이지만 네. 지금은 국가가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전환기에 있는데 그래도 30대까지는 거의 뭐 진보 좌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40대 들면서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40대부터는 사실 보수로 들어가는데요. 예, 딱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40대 약하다는 거 의외로.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40대가 사실 진보 쪽 표를 많이 던졌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같은 교수님 맥락에서 가장 10년 차 정도가 4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치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넘어가는 딱 그 과도기에 있는 게 이제 40대인데요. 40대 호프집이나 이게 회식 자리에서 만나면 오직 관심은 우리 집, 우리 직장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버틸까. 오로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정책을 발표하곤 했지만 여전히 어떤 정치의 이미지가 강하지 경제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재인 후보도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의 어떤 이 청사진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40대 어렵고 심지어 그 여파가 50대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히려 저는 조금 전에 측근들이 사무나 이런 문제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문제가 터져도 저는 이게 대세를 판가름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시대정신에 맞는 경제적인 정사진을 얼마나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느냐. 이게 큰 대세의 흐름을 형성하지. 저는 자잘한 건 찻잔 속의 태풍으로 항상 그치리라고 보거든요. 자, 40대 표심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대가 좀 원래 예전에도 40대를 불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40대가 가장 유혹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이 네. 아까 우리 김태희 교수님 말씀 4개의 유혹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느냐, 애들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노후 문제. 이 4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고 지금 우리 지금 40대라는 게 대략 보면은 대학으로 얘기하면 83, 4년경에 대학 다녀서 한 93, 4년까지 대학을 다녔던 요 층을 얘기합니다. 이 층들이 보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굉장히 보면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학생 시절에 열정이 끌어넘치면서 어느 순간에 생활인으로 돌아와 있는데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또 이들이 그렇다고 또 보면은 완전히 옛날 그 청년 시절에 그런 또 열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나라도 좀 보수화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앞으로 한 80여일 남은 그 대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코스피 주세라고 봐요. 경제가 안정되면 40대는 일단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15년 전에 IMF 때 같이 갑자기 뭐 그런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40대들이 제일 먼저 이반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아까 40대 4가지 문제점. 일자리나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장, 교육, 주택, 노후 문제를 갖다가 뭔가. 그러나 일조일석의 포퓰리즘식으로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가의 보도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들 마음에 조금 눈높이를 맞추면서 방향, 흐름, 지향성을 같이 하느냐. 이것이 아마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마 취해야 될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패널 중에서는 유일하게 40대인 것 같은데요. 저도 40대. 패널 중에서. 아, 예. 예. 그 소장님 40대 아니시죠? 네, 50대. 다 50대입니다, 여기. 50대. 죄송합니다. 대략 40대의 지지율 추이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경선 거치면서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할 때만 해도 네. 40대는 이제 비슷비슷했었어요. 박근혜 네. 대 안철수 양자 구도를 보면. 근데 지금은 대략 한 40대 55로 한 10에서 15% 안철수 원장이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주변에 실제 친구들을 만나보면 대략 이 정도의 분포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안철수 원장 쪽이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오버랩되는 나이가 40대잖아요. 그래서 뭐 주택 문제, 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전세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기자회견보다 사실 그런 주택 문제 그 말씀하실 때는 조금 아직은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뭐 이 가장 입장에서 조금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거대 담론, 경제 민주화 뭐 이런 문제들만 얘기하니까 아직은 40대들이 좀 표를 좀 기꺼이 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표에게만 여쭙게 이 얘기는.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선관위나 학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선거 시즌이 아닐 때, 그러면 아마 그냥 조용히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미 이거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리한, 불리하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지금 시간대입니다. 그 2시간대라는 거는. 네. 왜냐면, 지난 뭐 총선 지방선거 거치면서, 마지막 한두 시간에 역전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야권 지지층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져요.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당기고 싶을 겁니다. 아마 뭐 5시나 4시 쪽으로. 아, 지금 이게 결정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소위원회에서 아직 뭐 결정이 안 됐고. 법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과정이죠. 결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박근혜 후보 얘기 많이 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X 한번 할까요? 좀 안 했는데. 네. 단일화 한다. O. 단일화 안 한다. 독자 출마한다. 자, X. 자, 하나, 둘, 셋. 이건 단일화 한다. 아, 이게 뭡니까? 화끈히 해주세요, 아니, 이런 이거는 거는. 단일화 한다네요, 두 분. 예, 예. 여기는
뭡니까 이 세모? 계속 단일화 될 수도 있고 독자 출마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거는 본인들도 아직 모르는 얘기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왜그 이상한 거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변수 구도 정치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단일화되면은 반드시 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논리는 저는 환상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분열된다면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필승한다라는 논리 역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3자, 3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어느 후보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민심을 얻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 3자 구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간격이 줄었죠.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지역이 붙거나 DJP처럼 사람이 붙거나 하면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본인들조차도 이 기류를 계속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저도 독자 출마할 가능성은 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왜냐하면 전제 조건을 2개가 어렵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개혁 자체가 국민이 또 동의해야 된다.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고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지금 3개월 안에 어떻게 민주당이 정치적 개혁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진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점이야말로 네. 단일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면 그 기준에 얽매이게 되겠죠. 근데 안철수 교수가 애매모호한 두리뭉술한 아주 주관적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 했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는데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안철수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의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자기 정치 기준을 밝혔습니다. 2번째, 안철수, 문재인이 다 출마하면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3번째는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단일화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중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망가로 여기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저 아까 좀 때 안철수나 문재인 이 두 분 다가 대통령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박근혜도 대통령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손학규도 예전에 손학규도 대통령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손학규가 목표로 삼았던 건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네. 문재인의 목표는 뭐냐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는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9월 19일 날 출마하면서 정확히 세상을 정확히 자리매김했어요. 낡은 체제와 새로운 가치입니다. 자기는 새로운 가치예요. 낡은 체제를 얘기했을 때, 앙시앙 레즘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만 얘기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정치권을 갖다가 낡은 체제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들 삶이 바뀝니다예요. 즉 저는 안철수는 최소한 안철수가 예전에 얘기했죠. 자기는 무슨 의도를 깔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안철수의 그 얘기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안철수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지금 60년, 반세기 넘는 이런 정치가 낡고 시들고 힘든 정치라고 보고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웬만한 조건 갖고는 후보 단일화의 틀 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왜? 특히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의 참모들이 보면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김태일 교수님 예전에 한번 해보셨지만은 막상 들어가면은 중간 주변 사람들이 딱 발목을 잡아서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단일하고 싶어도 단일화 잘. 예를 들면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잘해야 몇 개월 가다 사그러들지 않았죠. 그러나 그 1년이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안철수 원장입니까? 안철수 원장을 외계인이에요. 화법이라는 행동 스타일 모든 부분이 우리 지구인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잣대로 지구인의 잣대로 재선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마 여부도 결국은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깨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마 단일화 할 거라고 보지만 이거 역시
예상을 깨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지를 좀 넓게 놔두고 봐야 네. 예상 가능하지. 너무 도식적으로 보면 또 안 된다. 예상이 틀릴 네. 수 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우리 대표님. 예, 지난주 워낙 출렁이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주간 그 지지율만 봐서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은 한 40%, 민주당은 네. 한 30%, 그리고 무당파나 기타가 또 30%거든요. 대략 4-3-3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네. 안철수 원장은 그 마지막 3에 그 기반을 한 정치인이고요. 이 구도가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시한인 11월 25일 후보 등록일까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후보와 이 주적 형성이 전선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안철수 원장은 여러 가지 험난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혹은 또 자기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단일화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간 다 됐어요. 마지막 OX 한번 하고 그 이야기는 안 듣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가 한다면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O입니다. 문재인으로 단일화된다. X. 자,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문재인으로 단일화한다는 O로 할까요? 아니, 그거 좋습니다. 자,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저하고 최 소장은 그냥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뭘 그거 그거. 저도 그래, 자기 소신껏 해야지. 단일화가- 평론가 나오셨으면.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 하나, 둘, 셋. 소신을 좀 하세요, 소신. 저만 해요. X. 문재인 후보로 된다. 문재인으로 된다. 네, 저도 솔직히 하세요. 솔직히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른답니까, 세 분? 자, 예. 한번 마지막 그러면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게 했으니까. 아까 이상현실 얘기 나왔지만 안철수 원장이 지금 그 출마 선언한 이후에 여러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 정치를 할 때 아마 그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문재인 후보 쪽으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된다. 51%. 네, 오늘부터 문바입니다, 그럼. 저는 이미 지지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문바, 박바, 안바가 되고 예, 있습니다. 세 분은 누가 될지 모른다. 한 분은 문재인으로 단일화 된다. 그럼 문재인 승인에 오늘 여기서는 승부가. 네. 어찌됐든. 자, 다음에, 오늘 재밌는데요? 한 번 더 하죠, 뭐. 다음 주, 월요일. 더 할까요? 근데 제가 한번 태도난바 많이 봤지만 네. 오늘 이런 질문은 너무 무지막지한. 무지막지하니까 또 재밌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태도난 맞죠.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은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부담스럽습니다. 뒷맛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나친 친절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